네, 안녕하세요. 예스마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2분기 GDP 주요 지표 부진에도 긴축 우려 완화 등에 따른 동반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 GDP가 생각보다 조금 부진했으니 사전에 FOMC에서 약간 밑밥을 깔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약간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 상원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이 절차적으로 투표가 통과가 됐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한국은행이 탄소 국경세 도입 시 미국, EU 수출이 1.1% 감소할 것이다 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톤당 50달러의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경우 가격 경쟁력 저하, 중간재 수출 감소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50년까지 저탄소 경제 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대응 방안에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내용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탄소 부분은 한국과 솔직히 잘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환경도 지켜야 되는 조건으로 이제 탄소에 대한 거래가 과거 때부터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소에서 거래가 잘 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되는 배경은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의 뭐 용인 쪽 관련해가지고 많이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택이나 이런 쪽에 해가지고 계속 캐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탄소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저감을 시키려고 하면 공장을 짓지 말라는 얘기와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 공장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고용률에 치명적이겠죠. 즉 실업률을 어떻게 보면 어, 이것이 방어가 되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이 탄소 부분을 어느 정도 거래소에서 탄소 부분에 따른 매입 비용을 어느 정도 감대해서 계속 그렇게 가져가기에는 가격 경쟁력, 아까 이야기했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중간재 제품에 따라오고 있는 그런 경쟁 국가들한테 그 경쟁력이 많이 둔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보면 2050년, 뭐 2030년 때까지 뭐 무엇을 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언가를 좀 준비를 해놓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는데 뭔가에 따른 준비를 안 해놓고 야 일단 하자, 일단 해보자 이런 형태로 하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입이 쭉 나와져 있죠. 예. 그러니까는 해외 사업장에 가서 지으려고 하는 이유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그 신흥국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탄소 거래 부분에 따른 여유 캐파가 많다 보니까 공장 짓기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네, 거기에 또 그만큼 유치가 더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좀 교차가 되지만 치명적인 건 요새 그렇게 고용률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아이러니한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가 91.90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7월 FOMC 회의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재확인을 했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가운데 이번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부진했던 게 하락의 요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가 추이가 배럴당 73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올해 들어 암호화폐 이용자 1억 명 증가, 2억 2,100만 명 정도가 추산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파이 시장 성장과 페이팔 미국 이용자 대상의 암호화폐 결제 게이트 도입 이후 이용자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기정 사실이죠. 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스퀘어와 페이팔에 따른 분기 보고서만 챙겨보셔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하원 의원이 다수 규제 기관에 아우르는 암호화폐 취급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법안에는 총 5개, 증권법, 상품거래법, 은행보안법 등 암호화폐 자산 취급과 스테이블코인의 디지털 법정 화폐에 대한 연방 준비 제도의 이사회 취급 방식 등을 다루게 된다고 하는데요. 상당한 규제에 따른 시스템이 이제 막 재정비하고 또 재정비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진통은 좀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로보 어드바이저가 웰스프런트 GBTC 이더 투자 지원에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대 10%를 제한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투자하는 게 어디입니까? 그 다음으로 페이코인이 싸이월드 도토리를 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매우 주관적으로 싸이월드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추억을 좀 팔아 제끼는 형태인 거지 이게 지속 경영에 가능한 모델은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로 계속 매력이 있다라고 했으면 지금까지도 사업이 좀 잘 돌아갔어야 되겠죠. 그렇다라는 점과 중국의 대형 음원 플랫폼 텐센트 뮤직이 NFT 사업 추진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요새 대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코카콜라가 저번에 NFT 진출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막 경매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격대가 조금씩 붙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핀세니 디지털 통합 고문이 암호화폐 결제 및 가치 이전의 수단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XRP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라고 해가지고 올려주셨던 분이 있는데요. 한감뷰냐 한감물이냐라고 해가지고 닉네임이 좀 웃기네요. 자, 이분의 주관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네트워크 스파크 토큰의 지급 딜레이로 인해서 XRP 홀드의 입장에서 플레이어 사업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플레이어 지연이 보상도 달달하여 보여지는데 자, 12월 12일 스냅샷 보유 유저 기준으로 4개의 에어드랍이 확정이 됐다. SGB, 그리고 EXFI, 그리고 스파크 D플레이어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에 앞으로 XRP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다. 현재 XRP 보유자 또는 구매자의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상습 떡밥이 중요하겠죠. 총 4가지로 이분은 써주셨습니다. 공동 창업자 제드형이 6억 개 정도 줄어들어서 올해 9월에서 12월이면 완전히 소진이 될 것 같다. 물론 시장이 더 좋아야 거래량이 그 물량을 다 소화를 해서 더 빠르게 소진이 되겠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더 둔해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유동성 물량으로 장기 물량을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 예시가 에이다를 한번 봐라. 괜찮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SEC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잘 합의가 되든 승리가 되든 이건 호재가 될 것 같다. 물론 2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예기치 못한 그런 안 좋은 부분은 안 나오길 바라겠고요. 미국 거래소에 상승 재료가 될 부분이 있다. 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상승 재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하락의 떡밥은 소송 패소에 따른 사업의 영향성 부분과 XRP 송금 경쟁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이 약간 악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송권을 빨리 끝내야 경쟁 업체들에 따른 그 갭 차이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사업 모델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건 사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얼마나 빵형이 능력자라고 하면 빨리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빵형이 무능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니와 그리고 이번 2분기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XRP 보고서죠. 보게 되면 ODR 관련 매출 부분이 2분기와 1분기에 별반 차이가 없고 매출 대비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올라와져 있고 그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당의 리플사가 따로 구매한 이력은 없어요. 그리고 XRP 거래량 대비를 보게 되면은 1분기 대비 2분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총 판매량 대비 순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 기존 대비 1분기 대비는 2분기가 훨씬 더 적게 팔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 선으로 이야기를 하겠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 시간이 있으면 따로 빼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 내용 좀 흥미로워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아마존의 도지가 닿을 수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은 두 가지 패턴으로 갈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은 2020년부터 라고 해가지고 약간 리플 팬이신 것 같은데요. 자, 아마존은 디지털 결제 책임자를 공고를 21년 2월 달에 냈고 11년 7월 23일에도 냈는데 아마존 사이트에 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 대략 이러하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설명과 자격 요건, 선호 자격 부분이 있고 주소는 여기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지만 부인하는 기사도 같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존은 2017년도 때 암호화폐 관련 도메인을 3개나 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이더리움.com, 커런시.com, 커런시스.com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개도 있죠. 네, 그래서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더리움을 지원한다라고 또 적혀져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보면 좀 재밌고, 그러면 이 이더리움의 기업들을 선택할 수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는데, 뭐 EEA 쪽으로도 봐도 뭐 그러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설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 쪽하고 이렇게 좀 아마존이 좀 꼼지락꼼지락 거린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 여기에서 이제 도지를 좀 갖다 붙였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야, 우리 한번 도지를 한번 봐보자. 아마존이 기존 은행 계좌가 없는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요거 결제 수단으로 아마 받아주지 않겠냐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아래는 도지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표시한 지도인데요.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머스크도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도지 핵심 개발자 니콜은 비탈릭을 통해서 이더리움과 협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이 비트페이로 인한 아마존과 같은 사이트를 기프트 카드로 구매하기 위해 도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더와 도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 이렇게 되면 생태계 환경 조건에서 요거 좀 괜찮지 않겠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이분의 주장은 뭐 그럴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일단은 그래도 도지 대비보다 다른 거 투자할 만한 요소가 더 많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도지를 투자를 할 바에는 이더 쪽으로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약간 되게 재밌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지향을 한다라고 하면 도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위험 리스크는 본인이 감내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에이다 파운데이션 21년도 영상이 올라왔다고 하는 여기 주소를 들어가 보시면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간단한 내용은 저도 저 영상을 보기도 했지만 요 댓글 내용하고 같아요. 툴 구축, 개발자 포털,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21년도에서 22년도 목표가 은행 50개 협업하고 23년도에서 24년도 목표가 포춘 500대 기업의 세계 협업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26년도 목표는 10억 명의 유저를 확보하는 순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꿈은 크게 갖고 있으니 되게 괜찮다. 포부가
돋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자신감이 좀 더 붙었던 것 같아요. 가격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으로 로빈후드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로빈후드까지가 어떻게 보면 도지코인의 최대 보유자이기도 하는데 도지의 방향성과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에 따른 그 영향이 얼마만큼 로빈후드도 어떠한 플랜 조건으로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친 암호화폐 성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것도 매우 궁금해진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원에서 완전 사기당했네요 라고 해서 올려주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국내 거래소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4대 거래소에서도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는 거래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손해를 봤던 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감내를 하시면서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야기를 해도 뭐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매우 안타깝죠. 이번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진리카 코인을 구입해서 전송을 시켰대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전송이 안 되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10,000원 정도를 입금을 시켜봤는데 바로 입금이 돼서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보상을 못 해주겠다라고 배를 째는 것이죠. 네,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하기 전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소익을 무조건 보냅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고 혹시나 모르니 한 번 더 보냅니다. 2번 확인된 뒤에 근데 첫 번째 확인했었을 때 금액은 소액이고 그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높게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번 확인 절차가 끝나면 세 번째 때 한 방에 옮기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 배달 사고가 나지 않았던 거래소를 뽑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업비트가 코인 이체하기에는 괜찮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으로 스트리트 사모펀드 대상의 암호화폐 관리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라고 해서 자 보스턴의 범부르든 이 스트리트는 42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 전문 은행이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커스터디 쪽과 자산관리 쪽의 서비스와 또 협력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줌으로써 우리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분기 비트코인 13,506개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자, 1분기에는 9만 개 정도였는데 2분기에 이제 보유량 자체가 13,5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증자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이 뒤에 보이지 않는 뒤에 큰형이 존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큰 형. 네. 그래서 일단은 연예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뒤에서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놓고 비트코인을 사기에는 좀 눈치가 좀 보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답변하기에도 좀 곤란하니까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그냥 기관들이 매입하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오히려 또 그런 형태가 아니다라고 해도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다. 오히려 주식이 지금 시총 대비보다 비중이 꽤 많이 쏠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비트코인이 빠질 때는 해당 있는 회사가 정말 쉽지가 않은 형태예요. 운영하기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 걸 본다라고 해도 뒤에 뒷배경이 없다라고 보기가 정말로 어렵겠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은 뒷배경이 지지하는 층이 훨씬 더 돈이 많은 친구들이 꽤 많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보게 되면 블랙록 대비보다 조금 더 많이 매집을 해서 또 대주주로 편입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최근에. 그 다음으로 독일 기관 펀드가 암호화폐 수백억 유로 투자 가능하다. 스페셜 펀드 부분으로 뭐 이렇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또 나온 게 있고요. 캐나다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쇼피파이가 NFT 판매 지원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첫 상품으로는 시카고 불스의 컬렉션을 판매했다고 하네요. 최근에 보게 되면 동향이 딱 그런 거예요. 암호화폐는 좀 애매한데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보면 SEC의 눈치는 조금 보이고 나머지 연준의 눈치도 좀 보이니까 이거 하고는 싶은데 NFT 먼저 하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있었을 때 NFT를 일단 띄워야 하반기에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NFT 총 거래량 추이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도 코리니 분들은 요 정도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면 그나마 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될 것 같으니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요 내용 이야기를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그냥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항상 돈에 관련되어져 있는 형태에서 저는 경제적으로 좀 풀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기본소득 공약, 불로소득 환수해서 기본소득을 주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또 최종 목표는 100만 원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재미난 거는 무엇이냐면 자, 불로소득과 기본소득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 이거는 당연히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 어떻게 보면 정책적, 정책적 보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불로소득 자체는 내가 그만큼 많은 이런 쪽에서 계속 돈이 나올 수 있는 구조에 따른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향이 어떻게 보면 다르면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왜 갖고 왔냐, 왜 딴지 걸려고 왜 갖고 왔냐, 해당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공약이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겁니다. 불로소득을 줘주면서 기본소득으로 월 100만원씩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왜 딴지를 걸까요? 100만원짜리에 따른 일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일자리가 없으면 제가 뭐라고 딴지는 걸지 않겠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않겠지만, 100만원짜리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본소득으로 준다라고 하면, 이게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예, 일자리 부분에 따른 형태인 것인데 이걸 주게 되면 불로소득이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또 이준석 씨가 이런 또 그런 반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이냐?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야, 100만 원짜리 일자리가 있는데 그 100만 원짜리 일자리가 없었다고 하면 보조금 추이로 그냥 그런 형태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네가 100만 원짜리를 준다는 건 100만 원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만약에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지 않냐라는 주장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봐도 이것은 왜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포인트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어느 쪽 뭐 정치의 색깔은 없습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항상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전 인구의 실업률이 50% 이상 넘어가지 않고서야는 기본소득 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이유는 그전에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매우 주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메인 주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연령대에 대한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비에서 보게 되면 40대와 50대 층이 가장 많이 지지를 한다. 그러면 지금의 공약을 보게 되면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부분에 따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20대, 30대와 60대, 70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40대, 50대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60대, 70대 부분을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그나마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인구 구조에 따른 변화라고 해가지고 2025년도 때부터 이제 큰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세금을 부동산을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 부족분, 생산 가능 노동 인구 부족분을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사전에 미리 그렇게 약간 잘 이렇게 시나리오를 잘 짜가지고 그렇게 속이면서 세금을 올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으로 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저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왜 저 연령대 추이가 생각보다 저런 지지가 많이 나왔을까? 그거는 4050 세대가 네, 4050 세대가 지금에 있어서 해당이 있는 질병으로 인한 거의 거의 빠르게 구조조정을 당해가지고 일자리가 끝났던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변화했던 그 연령대에 거의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기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존에 있던 시드가 좀 애매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시점에서 그렇게 많은 지지가 나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2030 쪽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좋든 싫든 간에 결혼하려고 하는 파이는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불만감이 꽤 있고 이 6070 쪽은 왜 이렇게 또 높은 이유는 이제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이 층 대비보다 이제 자식을 생각하는 방향성이 훨씬 더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식의 또 결혼 시즌하고 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자식의 직거점 때문에 이쪽의 파이가 좀 더 높게 남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치적 부분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다뤄졌냐. 우리는 코인을 투자하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인을 투자하는 건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돈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항상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해당에 있는 그 국가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있는 방향성이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던 거에 따른 돈의 가치가 더 빠르게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냥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지 어느 당을 뭐 지지한다 그렇다 그렇게 좀 색안경을 끼시면서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빠르게 훼손이 될 거라는 게 전 매우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돈 벌기 쉽지 않은데 그 돈의 가치를 더 빠르게 훼손을 시키고 그 훼손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같이 없어지는 부분이 나오던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생긴다라고 해도 그만큼 살기가 그 돈 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무언가 식생활 부분이라도 좀 생활 여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긴 했지만 이제는 최소 100만 원 언더에 있는 그 물가가 퀀텀 점프를 해서 아예 그쪽이 다 박살이 나지 않을까라고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려가 되는
실정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에서 최고 수혜자는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네.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OECD 기준으로 해서 한국이 전체 비중 대비 20%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나머지 국가는 대략 한 10에서 15% 차지하고 가장 많습니다. 인구도 되게 적으면서 어떻게 보면 뭐 적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수 소비 기준으로는 좀 부족한 편은 맞죠. 20%인데 이 20%를 좀 고려를 해서 이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모든 정책은 수혜보는 자와 피해보는 자가 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자체적인 형태의 소비자,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는 자가 있을 것이고 쓰는 쪽에 따른 공급업체 쪽은 수혜를 받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아마 많이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히려 이 기본소득을 만약에 제가 지지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기간 소멸제 형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자산의 세이브 형태로 한다는 건 저는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그럼 돈의 가치가 박살이 날 것이니까. 그냥 소멸성으로 1년 안에 얼마 이상씩 1200만 원을 주면 거기에 한 80%는 뭐 소멸을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기간 안에 다 써라. 이런 형태라면 저는 찬성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전 낫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아무튼 요 정도까지만 오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